작은 마을은 고요했다. 오래된 기찻길은 마을의 한쪽을 가로지르며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간혹 기차가 지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기찻길 주변은 늘 평화로웠다. 미나 12살.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작고 여린 몸집이었지만 미나의 눈빛은 늘 빛났다.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미나는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아이였다. 하지만 미나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특별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기찻길 주변은 민에게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이자 비밀스러운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였다. 길게 피어난 들꽃을 구경하고 기찻길 옆으로 흐르는 작은 시냇물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미나는 늘 동물들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길게 버려진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다친 새를 치료해 주었다. 미나의 작은 손길은 언제나 생명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그날도 미나는 진력 기찻길 주변을 걷고 있었다. 노을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기찻길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미나는 작은 풀벌레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마저 아름답게 느껴졌다. 미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생명이라고 믿었다. 그때였다. 고요한 기찻길 주변을 가르고 멀리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고통스러움이 섞인 듯한 낑낑거림으로 변했다. 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숲속의 생명이 고통받고 있었다. 미나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미나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미나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기찻길 옆 숲이 우거진 곳, 그리고 미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기찻길 위에 진돗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녀석은 제법 큰 덩치였지만 몸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녀석의 목에는 두껍고 녹슨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 쇠사슬은 기찻길 레일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녀석은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었다. 녀석의 숨소리는 가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공포와 함께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지만 쇠사슬은 녀석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공포가 그녀의 작은 몸을 감쌌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민에게 마지막 희망을 거는 듯했다. 은지는 녀석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뿌 기적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기차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미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미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기찻길로 뛰어들었다. 엄마 아빠라면 당장 도망치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나는 녀석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녀석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미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돗개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미나가 다가오자 작게 으르렁거렸지만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못했다. 녀석의 눈은 여전히 미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미나는 녀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미나는 녀석의 목에 묶인 쇠사슬을 만져보았다. 쇠사슬은 녹슬고 단단했다. 미나의 작은 손으로는 풀 수 없을 것 같았다. 기차의 기적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쿵쾅거리는 기차의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다. 미나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쇠사슬을 끊을 만한 도구가 없을까? 낡은 나뭇가지, 돌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미나는 자신의 작은 손가락으로 쇠사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 녀석의 목에 묶인 쇠사슬은 너무나도 단단했고 녹이 슬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미나는 손가락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쇠사슬을 풀려 애썼다. 기차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기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미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제발, 제발 풀어줘라. 미나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쇠사슬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미나의 눈에 낡은 못 하나가 들어왔다. 기찻길 레일 옆에 박혀있던 못이었다. 미나는 재빨리 못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못을 쇠사슬의 틈새에 받고 비틀었다. 녀석의 목에 묶인 쇠사슬은 녹슬고 뻑뻑했지만 미나의 필사적인 노력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차는 이제 불과 몇십 미터 앞에 있었다. 기차에 굉음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고 땅이 흔들렸다. 기관사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미나는 온 힘을 다해 못을 비틀었다. 쇠사슬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끊어졌다. 미나는 쇠사슬에서 풀려난 진돗개를 끌어안았다. 백호야, 이제 괜찮아. 빨리 도망쳐. 미나는 녀석의 이름을 불렀다. 녀석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했지만 녀석은 미나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미나는 녀석을 끌고 기찻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우리는 기차가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기찻길 옆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거대한 기차는 우리를 스쳐 지나갔고 귓가를 찢을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기차가 지나간 후 미나는 숨을 헐떡이며 백호를 끌어안았다. 백호는 나의 품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녀석의 눈에는 아직도 공포가 가득했지만 녀석은 민에게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나는 백호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 그리고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생명을 구했다. 기찻길 옆 숲속은 고요했다. 기차 소리는 멀리 사라졌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미나는 백호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백호는 미나의 품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는 점차 가라앉았고 녀석의 눈빛은 미나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으로 가득 찼다. 미나는 백호의 몸을 살폈다. 녀석의 목에는 쇠사슬에 긁힌 상처가 선명했고 온몸에는 흙과 풀이 엉겨 붙어 있었다. 녀석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찻길에 묶여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공포를 겪었을까? 미나는 녀석의 아픔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다. 미나는 백호를 집으로 데려왔다. 백호는 미나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미나는 백호에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었다. 녀석의 털은 깨끗하게 씻겨졌고 하얗고 윤기 나는 털이 드러났다. 미나는 녀석에게 영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영실은 영리하고 실속 있다는 뜻이었다. 녀석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영실이는 목욕을 마친 후 미나가 내준 따뜻한 우유와 빵을 허겁지겁 먹었다. 녀석은 배고팠을 것이다. 녀석의 앙상한 몸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영실이는 밥을 먹은 후 미나의 옆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미나는 영실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미나가 기찻길에서 개를 구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미나의 용감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들은 미나의 집으로 찾아와 영실이의 안부를 묻고 민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하루아침에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미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누가 영실이를 기찻길에 묶어두었던 걸까? 왜 영실이는 그렇게 버려졌을까? 미나는 영실이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실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을 민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마을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녀석은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콧잔등을 킁킁거리며 주변의 냄새를 맡았다. 마을 사람들은 영실이를 보고 놀라워했다. 녀석은 미나의 옆에서 순종적이고 온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미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실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영실이가 몇 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박노인의 개였다고 말했다. 박노인은 혼자 살았고 영실이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다. 하지만 1년 전 갑자기 박노인이 사라졌고 영실이도 함께 사라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박노인이 갑자기 죽었거나 아니면 도시로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영실이도 주인을 따라간 줄 알았다고 했다. 미나는 영실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영실이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영실이는 박노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녀석은 박노인의 실종에 대한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미나는 박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박노인의 집은 낡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듯했다. 미나는 영실이에게 집 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영실이는 나의 지시를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를 킁킁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녀석은 방 안을 돌아다니더니 한쪽 구석에 멈춰 섰다. 녀석은 앞발로 낡은 나무 상자를 긁으며 무언가를 파헤치려 했다. 미나는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박노인의 유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발견되었다. 수첩은 손때 묻고 낡았지만 박노인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미나는 수첩을 펼쳤다. 수첩 속에는 박노인이 최근 겪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마을의 한 개발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개발업자는 박노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려 했고 박노인은 그에 저항하고 있었다. 개발업자의 이름은 김 사장이었다. 김 사장은 마을의 땅을 모두 사들여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 했고 박노인의 땅은 그 개발 계획의 핵심이었다. 미나는 김 사장이 영실이를 기찻길에 묶어두었던 장본인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박노인을 협박하기 위해 영실이를 이용했고 박노인이 끝까지 저항하자 그를 해쳤을 것이다. 미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김 사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영실이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나는 영실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영실이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녀석은 민에게 복수심을 느끼는 듯했다. 나는 영실이와 함께 김 사장의 죄를 밝히고 박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나의 작은 손으로 영실이의 용기와 함께. 박노인의 낡은 수첩에서 드러난 김 사장의 이름은 미나의 작은 심장에 거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영실이를 기찻길에 묶어두고 박노인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를 김 사장. 미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굳은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너를 도울게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나는 김 사장의 죄를 밝히고 박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김 사장을 두려워했고 아무도 그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김 사장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영실이와 함께 김 사장의 사무실 주변을 탐문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김 사장의 사무실은 마을 외곽에 새로 지어진 번듯한 건물이었다. 그는 마을의 땅을 사들여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 노인의 땅은 김 사장의 개발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김 사장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인자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늘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미나는 그에게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미나는 영실이의 도움을 받아 김 사장의 사무실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은 김 사장의 흔적을 정확히 추적했고 녀석의 예리한 청각은 미나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영실이는 사무실 뒤편에 낡은 창고 쪽으로 미나를 이끌었다. 창고는 낡고 허름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영실아, 여기 뭐 있어?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실이는 창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미나는 영실이가 가리킨 창고 옆 낡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미나의 작은 몸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미나는 영실이에게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영실아,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 영실이는 미나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미나는 창고 외부에서 영실이가 보내는 실시간 영상과 음성 신호를 확인했다. 영실이는 환기구를 통해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영실이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듯한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수상한 장비들이 보였다. 그리고 창고 안쪽에는 굳게 잠긴 철문이 있었다. 영실이는 그 철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 영실이가 보낸 영상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되었다. 철문 안쪽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박 노인은 너무나 끈질겼어. 끝까지 자신의 땅을 팔지 않으려 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의 시신은 완벽하게 처리했어.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할 거야. 그의 개도 마찬가지고. 그 빌어먹을 진돗개가 살아남을 줄은 몰랐지만 이제 그 녀석도 처리해야 해.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봤으니까.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미나는 숨을 들이켰다. 김 사장이 박 노인을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영실이가 그 살해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 영실이가 기찻길에 묶여 있던 것도 김 사장의 지시였다. 그는 영실이마저 죽이려 했던 것이다. 미나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김 사장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영실이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녹음기는 계속해서 김 사장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늘푸른건설이라는 대형 건설사와 공모하여 마을의 땅을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협박했던 것이다. 늘푸른건설은 김 사장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다. 미나는 직감했다. 김 사장의 죄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기업 비리의 일부였다. 미나는 영실이에게 즉시 창고를 벗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영실이는 나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소리 없이 환기구를 통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김 사장의 사무실 주변을 벗어나 최영색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형사님, 김 사장이 박노인을 죽였어요. 영실이가 모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푸른 건설과 관련이 있어요. 최 형사는 미나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김 사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미나와 영실이는 최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올랐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경찰 병력이 김 사장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김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유히 앉아 있었다. 그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최 형사는 김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김 사장님 살인 및 부동산 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살인이라니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나는 박노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조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늘푸른 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 미나가 영실이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김 사장은 영실이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분노가 뒤섞였다. 그는 영실이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저 빌어먹을 게 아직도 살아있었군. 김 사장님 영실이는 모든 것을 봤어요. 당신이 박노인을 죽이는 것을 봤고 당신이 영실이를 기찻길에 묶어두는 것도 봤어요. 당신의 모든 죄는 영실이의 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강렬한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김 사장은 미나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미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다. 최 형사는 김 사장의 사무실을 샅샅이 수색했고 은지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김 사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김 사장이 체포된 후 최 형사는 민에게 말했다. 은지 양,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과 영실이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시신도 찾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김 사장의 농장 지하에 묻혀 있었습니다. 영실이가 마지막까지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영실이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박노인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니. 영실이는 박노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영실이는 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하지만 늘푸른 건설의 그림자는 여전히 강력했다. 김 사장이 체포되었지만 늘푸른 건설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최 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은지양, 늘푸른 건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공개하려 해도 그들은 또다시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겁니다. 미나는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늘푸른 건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영실이와 함께 늘푸른 건설의 본사를 찾아갔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이었다. 녀석은 빌딩 주변에서 킁킁거리더니 한쪽 지하 주차장 입구를 향해 낑낑거렸다. 영실이는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미나는 영실이의 지시에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잠입할 방법을 찾았다.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선 미나는 영실이를 풀어주었다. 영실이는 녀석의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주차장 안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수많은 차들 사이를 헤치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영실이는 주차장 가장 안쪽 낡은 창고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창고 문은 철제였고 굳게 잠겨 있었다. 영실이는 창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나는 창고 문을 살펴보았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쉽게 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영실이가 녀석의 발로 창고 문 아래에 작은 환기구를 긁었다. 미나는 환기구를 살펴보았다. 환기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충분했다. 미나는 영실이의 목걸이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영실아,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 미나는 영실이에게 속삭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미나는 이제 모든 것을 영실이에게 맡겨야 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영실이의 신호를 기다렸다. 박 노인의 낡은 수첩에서 드러난 김 사장의 이름은 미나의 작은 심장에 거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영실이를 기찻길에 묶어두고 박 노인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를 김 사장. 미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굳은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너를 도울게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나는 김 사장의 죄를 밝히고 박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김 사장을 두려워했고 아무도 그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김 사장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영실이와 함께 김 사장의 사무실 주변을 탐문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김 사장의 사무실은 마을 외곽에 새로 지어진 번듯한 건물이었다. 그는 마을의 땅을 사들여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박노인의 땅은 김 사장의 개발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김 사장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인자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늘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미나는 그에게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미나는 영실이의 도움을 받아 김 사장의 사무실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영실이의 예민한 후각은 김 사장의 흔적을 정확히 추적했고 녀석의 예리한 청각은 미나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영실이는 사무실 뒤편의 낡은 창고 쪽으로 미나를 이끌었다. 창고는 낡고 허름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백호야, 여기 뭐 있어?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실이는 창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미나는 영실이가 가리킨 창고 옆 낡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미나의 작은 몸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미나는 영실이에게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영실아,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줘. 영실이는 미나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미나는 창고 외부에서 영실이가 보내는 실시간 영상과 음성 신호를 확인했다. 영실이는 환기구를 통해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영실이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듯한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수상한 장비들이 보였다. 그리고 창고 안쪽에는 굳게 잠긴 철문이 있었다. 영실이는 그 철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 영실이가 보낸 영상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되었다. 철문 안쪽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박 노인은 너무나 끈질겼어. 끝까지 자신의 땅을 팔지 않으려 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의 시신은 완벽하게 처리했어.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할 거야. 그의 개도 마찬가지고. 그 빌어먹을 진돗개가 살아남을 줄은 몰랐지만 이제 그 녀석도 처리해야 해. 그 녀석이 모든 것을 봤으니까.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미나는 숨을 들이켰다. 김 사장이 박 노인을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영실이가 그 살해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 영실이가 기찻길에 묶여 있던 것도 김 사장의 지시였다. 그는 영실이마저 죽이려 했던 것이다. 미나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김 사장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영실이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녹음기는 계속해서 김 사장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늘푸른 건설이라는 대형 건설사와 공모하여 마을의 땅을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협박했던 것이다. 늘푸른 건설은 김 사장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다. 미나는 직감했다. 김 사장의 죄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기업 비리의 일부였다. 미나는 백회에게 즉시 창고를 벗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백호는 나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소리 없이 환기구를 통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김 사장의 사무실 주변을 벗어나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형사님, 김 사장이 박 노인을 죽였어요. 영실이가 모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푸른 건설과 관련이 있어요. 최 형사는 미나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김 사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미나와 영실이는 최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올랐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경찰 병력이 김 사장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김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유히 앉아 있었다. 그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최 형사는 김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김 사장님 살인 및 부동산 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살인이라니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나는 박 노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조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늘푸른 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 미나가 영실이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김 사장은 영실이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분노가 뒤섞였다. 그는 영실이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저 빌어먹을 게 아직도 살아있었군. 김 사장님, 영실이는 모든 것을 봤어요. 당신이 박 노인을 죽이는 것을 봤고 당신이 영실이를 기찻길에 묶어두는 것도 봤어요. 당신의 모든 죄는 영실이의 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강렬한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김 사장은 미나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미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다. 최 형사는 김 사장의 사무실을 샅샅이 수색했고
은지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김 사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김 사장이 체포된 후 최 형사는 민에게 말했다. 은지 양,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과 영실이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시신도 찾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김 사장의 농장 지하에 묻혀 있었습니다. 영실이가 마지막까지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글썽겼다. 영실이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박 노인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니. 영실이는 박 노인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영실이는 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하지만 늘푸른 건설의 그림자는 여전히 강력했다. 김 사장이 체포되었지만 늘푸른 건설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최 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은지 양, 늘푸른 건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공개하려 해도 그들은 또다시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겁니다. 미나는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늘푸른 건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영실이와 함께 늘푸른 건설의 본사를 찾아갔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이었다. 녀석은 빌딩 주변에서 킁킁거리더니 한쪽 지하 주차장 입구를 향해 낑낑거렸다. 영실이는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미나는 영실이의 지시에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잠입할 방법을 찾았다.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선 미나는 영실이를 풀어주었다. 영실이는 녀석의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주차장 안을 탐지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수많은 차들 사이를 헤치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영실이는 주차장 가장 안쪽 낡은 창고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창고 문은 철제였고 굳게 잠겨 있었다. 영실이는 창고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나는 창고 문을 살펴보았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쉽게 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영실이가 녀석의 발로 창고 문 아래에 작은 환기구를 긁었다. 미나는 환기구를 살펴보았다. 환기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충분했다. 미나는 영실이의 목걸이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영실아,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든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내게 알려줘. 미나는 영실이에게 속삭였다.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들은 듯 환기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녀석은 소리 없이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미나는 이제 모든 것을 영실이에게 맡겨야 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영실이의 신호를 기다렸다. 늘푸른 건설, 지하 주차장, 낡은 창고, 환기구를 통해 영실이가 사라진 후 미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녀석의 목에 달린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미나는 주차장 구석에 몸을 숨겼다. 희미한 불빛 아래 영실이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은 불안정했지만 미나는 녀석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영실이는 환기구를 통해 냉동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미나가 예상했던 대로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수많은 냉동고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끔찍한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미나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냉동고 안에는 사람의 시신이 있었다.
시신은 얼어붙어 있었고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미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다. 영실이는 시신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녀석은 마치 그 시신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듯이 행동했다. 미나는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신의 손목에서 희미하게 낡은 팔찌가 보였다. 팔찌는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디자인이 익숙했다. 미나는 그 팔찌를 본 적이 있었다.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사하던 비리 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그 팔찌를 차고 있었다. 미나는 직감했다. 이 시신이 바로 2년 전 아버지가 수사하던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늘푸른 건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의 아버지는 늘푸른 건설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돌아가셨던 것이다. 미나는 영실이에게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영실이는 나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냉동 창고 안에서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몇몇 남자들이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늘푸른 건설의 직원들인 듯했다. 그들은 시신을 확인하고 무언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시신은 언제쯤 처리할 겁니까? 너무 오래 여기에 두면 위험합니다. 한 남자가 말했다. 회장님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박 이장님이 잡혔으니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 그 빌어먹을 진돗개가 모든 것을 파헤쳤다니. 다른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미나는 숨을 죽였다. 그들은 박 이장님과 영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신을 처리하려 하고 있었다. 미나는 영실이에게 즉시 창고를 벗어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영실이는 나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소리 없이 환기구를 통해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형사님, 늘푸른 건설 지하 냉동 창고에 시신이 있어요. 2년 전 아버지 사건의 피해자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려 하고 있어요. 최 형사는 미나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늘푸른 건설 본사로 향했다. 미나와 영실이는 최 형사와 함께 경찰차에 올랐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경찰 병력이 늘푸른 건설 본사에 들이닥쳤을 때 늘푸른 건설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최 형사는 영장을 제시하고 지하 냉동 창고로 향했다. 미나와 영실이도 최 형사와 함께 냉동 창고로 들어섰다. 냉동 창고 안에는 여전히 시신이 있었다. 경찰은 즉시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을 보존했다. 시신의 신원은 2년 전 실종된 이정호 씨였다. 그는 당시 환경운동가였는데 늘푸른 건설에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을 제기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그의 실종 사건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 미나는 직감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늘푸른 건설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냉동 창고 안에서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물들을 발견했다. 이정호 씨가 남긴 일기장 늘푸른 건설의 불법 폐기물 투기 내역, 그리고 김성철 회장과 늘푸른 건설 사장 배용준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늘푸른 건설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정호 씨를 살해했던 것이다. 박 이장님은
늘푸른 건설의 불법 도축 및 유통에 가담하며 그들의 비리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미나는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 김성철 회장과 늘푸른 건설의 사장 배용준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늘푸른 건설은 강력했다. 그들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최 형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민에게 말했다. 은지양 늘푸른 건설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언론과 정치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공개하려 해도 그들은 또다시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겁니다. 미나는 최 형사의 말에 동의했다. 2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는 늘푸른 건설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해야 했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폭로해야 했다. 형사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형사는 미나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미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영실이가 있고 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미나는 영실이를 바라보았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 조용히 앉아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늘푸른 건설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늘푸른 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을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고위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나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이정호 씨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그들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미나는 만찬 회장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우리의 증거물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리고 최 형사는 만찬 회장 외부에서 대기하며 우리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미나는 자신의 컴퓨터 지식과 영실이가 확보한 늘푸른 건설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서버를 해킹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밤낮으로 코딩을 하며 만찬 회장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만찬회 전날 밤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최 형사를 만났다. 형사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내일 만찬회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최 형사는 미나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은지양,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걸린 날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형사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사명이었다. 아버지의 복수 이정호 씨의 정해, 그리고 영실이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나는 영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이는 나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나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늘푸른 건설 창립 합주년 기념 만찬회 날 아침 서울의 최고급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국 각지의 유력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모여들어 연 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의 성공적인 경영을 축하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그들의 위선에 찬사를 보낼 터였다. 하지만 은지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모든 것을 폭로할 USB와 소형 송신기가 쥐어져 있었다. 은지는 최 형사와 함께 호텔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 최 형사는 호텔 외곽에서 경찰 병력을 대기시키고 은지가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개입할 준비를 마쳤다. 은지는 늘푸른 건설의 임직원으로 위장하여 호텔 안으로 잠입할 예정이었다. 백호는 은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지시를 기다렸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지만 동시에 은지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백호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잘 부탁해. 은지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백호는 은지의 말을 알아듣는 듯 녀석의 코를 은지의 손에 비비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은지는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연 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최고급 옷차림으로 만찬을 즐기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지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은 연 회장 중앙에서 고위층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은지는 백호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백호는 은지의 뜻을 알아들은 듯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 연 회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녀석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연 회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했다. 녀석의 목걸이에는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은지는 녀석의 시점에서 연 회장 내부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은지는 연 회장 메인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호텔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심장부였다. 서버실은 경비가 삼엄했지만 은지는 백호가 미리 파악해둔 비상 통로를 통해 몰래 잠입할 수 있었다. 서버실 안은 복잡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메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버지의 복수, 이정호 씨의 정예, 그리고 영실이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은지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누구냐,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다. 은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싸워야 했다. 그녀는 전직 수사관인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호신술과 자신의 작은 몸을 이용해 그들을 제압하기로 결심했다. 경비원들은 은지의 작은 몸을 보고 비웃었지만 은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빠르게 방역했다. 그녀는 몸을 틀어 첫 번째 경비원의 주먹을 피하고 녀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경비원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경비원이 달려들자 은지는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예상치 못한 강한 힘과 민첩성이 뿜어져 나왔다. 2명의 경비원은 순식간에 은지에게 제압당해 쓰러졌다. 은지는 숨을 헐떡이며 메인 서버에 USB를 꽂았다. 그녀가 미리 준비한 파일이 빠르게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그때 연 회장에서 김성철 회장의 축사가 시작되었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다. 김성철 회장의 얼굴 뒤로 늘푸른 건설, 지하 냉동 창고에 끔찍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얼어붙은 이정호 씨의 시신, 그리고 그 옆에서 영실이가 낑낑거리며 냄새를 맡는 모습. 이어서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 그리고 박 이장님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불법 폐기물 투기, 불법 도축 및 유통 비자금 조성 이정호 씨 살해 지시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스크린을 응시했고 곳곳에서 비명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만찬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은지는 서버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동시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격이 차올랐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이정호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때 서버실 문이 다시 열리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은지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은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은지는 태블릿 PC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들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앤드와 이거 놓으란 말이야. 은지는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경호원들이 은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영실이가 튀어나왔다. 녀석은 연 회장 내부의 혼란을 틈타 서버실까지 침투한 것이었다. 영실이는 그림자처럼 경호원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녀석들의 시선을 은지에게서 돌렸다. 경호원들은 영실이에게 집중했고 그 틈을 이용해 은지는 태블릿 PC를 들고 서버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은지 양 괜찮습니까? 최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호텔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네 증거 확보했어요. 은지는 외쳤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는 호텔 내부로 진입하여 만찬 회장을 장악했다.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은 물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인사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연 회장은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았고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은지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은 은지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은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영실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언론은 은지와 영실이의 용감한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작은 소녀와 진돗개의 위대한 용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다. 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은지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영실이는 국민적인 영웅견이 되어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의 정의로운 뜻은 나를 통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이정호 씨의 억울한 죽음 또한 헛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영실이의 과거. 녀석은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살해 현장을 지키고 있었을까? 그리고 녀석은 왜 내게 도움을 간청했을까? 나는 영실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나의 모든 의문을 알고 있는 듯했다. 늘푸른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의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은지의 용감한 행동과 영실이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실이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은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영실이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정호 씨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을까? 그리고 영실이와 이정호 씨는 어떤 관계였을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정호 씨의 과거가 밝혀졌다. 그는 늘푸른건설의 불법 폐기물 투기 문제를 고발하려 했던 환경운동가였다. 이정호 씨는 늘푸른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던 중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다. 그때 이정호 씨의 곁을 지키던 것이 바로 영실이었다. 영실이는 이정호 씨가 어릴 적부터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둘은 가족처럼 지냈다고 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영실이는 박노인의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이정호 씨의 반려견이었다. 녀석은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주인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이다. 그리고 녀석은 주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민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것이다. 영실이의 충성심과 간절함은 미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영실아, 네가 이정호 아저씨를 그렇게나 사랑했구나.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영실이는 나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이정호 씨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장례가 치러졌다. 미나와 영실이는 이정호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정호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와 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영실이가 이정호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고 영실이가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이정호 씨의 가족들은 영실이를 다시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고 했지만 영실이는 미나의 옆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미나의 다리 사이에 고개를 묻고 미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영실이는 미나 양에게 가고 싶어 하는군요. 이정호 씨의 아내가 말했다. 영실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미나 양 영실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이정호 씨의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영실이를 평생 책임지고 사랑할 것을 약속했다. 영실이는 이제 미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지가 확보한 증거물들과 영실이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늘푸른건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박 이장님의 부재로 인해 마을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백호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백호는 마을의 수호견이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백호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버려지고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았다. 백호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은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 데 능숙했다. 백호의 존재는 보호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미나는 백호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백호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어떤 실종 사건도 해결할 수 있었다. 미나는 백호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백호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였다. 미나는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미나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 형사는 가끔 미나의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경찰관이었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은지양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구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영실이와 함께 바닷가 백사장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영실이는 미나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미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실아,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기찻길에서 네가 나에게 도움을 간청하던 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어.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영실이는 미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미나를 향해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녀석은 미나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미나의 볼을 스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고마워, 너도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나는 영실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미나의 작은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한 진돗개의 충직함이 만나 세상을 구하고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